자, 이제 50차시입니다. 교과서 126쪽에서 13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좀 여러 시간 할애를 할 거예요. 50, 51, 52, 53, 54. 그럼 얼마야? 총 5시간.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론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고요. 문제 풀이가 1시간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험이 1시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1학년 때도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통합과학도 여기 내용 2시간, 실험 1시간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하는 실험은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1학년 때 했던 실험과 좀 다르게 디귿자 도선에서의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해볼 겁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 강력한 네오디듐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정말 위험한 자석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1학년 때 했었어요. 실험도 했었죠. 이거 기억납니까? 예, 코일하고 자석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 실험했었죠. 이때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상관없었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의 첫 페이지에 요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관찰자가 움직여도 관찰자 자신은 상대방이 그냥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요 실험을 토대로 나오거든요. 오늘 그 통합과학에서는 조금 정성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면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역시 정성적인데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좀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화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공식까지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여러분 기억이 날라가면 뭐라는데 자속이라고 불리는 이 자속은 줄임말인데요. 자기력 선속의 줄임말입니다. 이 속은 다발이라는 뜻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의미고 그거를 줄여서 자기선속.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기선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저는 더 줄여서 자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속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자속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속의 정의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물리학의 3대 은행 중 하나였죠. 부산은행 B 바 Q 곱하기 S. 기억이 납니까? 요 B 수직은 이제 그 코일이 이루는 면, 그러니까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려면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그 닫힌 고리가 이루는 면이 있을 거고요. 그 면을 자기장이 통과할 때 그 자기장이 면의 수직인 성분, 이 비수직이 되겠고, 그다음 S는 닫힌 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기력 손속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고 닫혀 있는 형태의 도선이 있고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형상화한 게 요 대문자 파이라고 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로부터 요 정의를 연관해 가지고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동그라미가 닫혀 있는 고리의 면적이고 그걸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을 곱한 게 요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게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얘가 변하는 경우만 다루었어요. 얘가 변하는 경우만 다루었는데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얘가 바뀌는 경우까지 확장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자, 요 영역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이 순간에 자기선속은 요 자기장이 수직으로 그대로 통과하니까 자기장은 그대로 곱하고요. 면적 중에서 요 S1을 곱한 게 이 순간의 자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도선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은 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얘가 변하니까 얘가 변하죠.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사실 통합과학 시간에 하나 더 배웠습니다. 그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그러면 요 자기장 중에서 요 수직인 성분이 바뀝니다. 예. 그러면 또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통합과학 시간에 다뤘던 부분인데 이제 물리학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요 도선 자체를 이제 움직입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도요. 또 얘를 왼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죠. 그러면 자속이 변하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요, 얘가 위로 움직이면 이 면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서 위로 움직이는 순간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계속 움직여가지고 요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그 순간에는 또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계속 움직여가지고 요 영역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또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물리학원에선 이러한 상황들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구해보는 것을 이제 주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통합과학에서 배운 그 규칙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렌츠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자연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요 좀 건너뛰고 요 밑에다가 바로 필기하도록 할게요.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요 통합과학 시간에 역시 했던 겁니다. 요 자속이 뭐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증가하든 면적이 증가하든지 간에요. 요 자속이 증가하면 이 통합과학보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자기장 방향이 기준이 아니고요. 엄밀하게는 원래 자기장 중에서 그 고리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 요 방향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비수직 방향 원래 자기장의 그 면의 수직인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원래 자속이 증가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 증가하게끔 변화를 조금 적게 일어나게끔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중에서 고리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 요 방향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직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자속이 좀 줄어드는 것을 조금은 덜 줄어들게 변화를 조금은 덜 일어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요 규칙대로 찾으면 됩니다. 뭐 통합과학하고 똑같아요. 단지 거기서 이제 면적이 변하는 경우까지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잠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자기장이 증가해요. 만약에 자기장이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방향 이건 수직으로 그대로 통과하잖아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거기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있죠? 요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이때 요 자기장이 있는 영역만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닫혀 있는 고리니까 전체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럼 또 연습해 볼게요. 얘가 감소하는 경우 얘가 감소하면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들죠. 자속이 변합니다. 자속이 줄어드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얘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데 얘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번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예, 그러면 자속이 얘가 줄어들면 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예,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됩니다. 자, 방향은 그렇고요.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제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구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도 기전력은 사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명칭이 맞지는 않는데요. 대충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것은 요 유도 기전력 크기만큼의 전지가 회로에 연결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이오드하고 이제 전자기 유도가 연결된 문제를 풀이할 때는요, 그 가상의 전지를 그려넣는 게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압이 V인 전압이 회로에 연결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 V가 생기면 요거에 비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큰 상황이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 상황이고,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작은 상황이 유도 전류가 작게 흐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얘는 거의 전압으로 거의 봐도 되기 때문에 단위도 볼트가 돼요. 볼트. 최종적으로 유도 기전력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한 다음에 회로의 저항으로 나누면 유도 전류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는 결국에 요 유도 기전력을 구한 다음에 그 크기를 저항으로 나누면 유도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썼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구해서 그걸 저항으로 나눈 게 유도 전류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 이 패러데이 법칙 좀 생소하게 그림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일단 하나 붙어요.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 N은 코일의 가문 횟수입니다. 코일의 가문 횟수고, 전자기 유도의 원인이 자속의 변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율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율, 요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자속이 빨리 변하면, 크게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더 센 상황이고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또 동일한 자속의 변화일 때는 가문 횟수가 많으면 가문 횟수에 비례해서 각각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식을 기억할 때는 저는 이렇게 기억하기를 권장합니다. 요걸 좀 풀어가지고 델타 BS, 좀 더 엄밀하게는 비수직 S죠. 델타 T, 이렇게 좀 풀어서 기억하기를 좀 권장합니다. 아니면 자속하면은 바로 이게 잘 떠오르면은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버전인데, 근데 좀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서 좀 기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요새 한 1, 2년 사이에 나오기 시작은 했습니다. 비율을 구하는 것까지는. 어떤 두 상황을 놓고 유도 전류가 몇 배인지를 구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계산까지 할 줄은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숫자로 뭐 몇 볼트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안 나오긴 하는데, 어떤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유도 전류가, 즉 유도 기전력이 몇 대 몇인지 이 비를 계산하는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전류는 결국에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방향은 V의 부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녀석의 방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거 부호를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요 면적은요. 사실 면도 벡터고 부호가 있긴 한데요. 그건 자세하게 그냥 약간 각색해서 설명하시도록 할게요. 면은 그냥 방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얘 방향이 기준이 됩니다. 항상 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얘 방향이. 그래서 항상 비수직 요 방향이 기준이 됩니다. 얘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가 증가하는 경우는 델타 자기력 선속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 말은 이제 이게 유도기전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끔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얘가 감소하면 델타 자기력 선속이 마이너스가 되죠. 감소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력 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V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 말은 요 녀석하고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그런 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근데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할 때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그냥 생각하고, 요 마이너스 부호는 그냥 무시하고요. 그냥 요거 자체의 크기만 생각을 해서 유도 전류의 크기, 유도기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비교하고 방향은 요 부호로 생각하지 말고 따로 계산해. 그냥 따로 렌츠의 법칙으로 따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의 그 유도기 전력의 절대값으로 그냥 생각하고, 방향은 그냥 방향대로 따로 자속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따로 계산하는 것을 따로 이제 생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전자기 유도가 활용되는 예들을, 요 학습 목표에 맞는 실생한 예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어째 보면 시험 문제하고 좀 더 관련이 깊은 요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전자기 유도가 실제로 어디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발전기가 이제 가장 어째 보면 큰 활용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면 요 녀석은 자기장을 이제 아래쪽으로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가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 선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방향이었다가 요 방향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직 성분이 어떻게 돼요? 수직 성분이 증가하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요렇게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자속이 최대인 순간으로 가는 중이거든. 그래서 요 비수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유도 전류 방향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가 기준이 됩니다. 얘가 증가하니까 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해요.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입체적으로 보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전류가 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입체니까 어렵네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방향이 됩니다. 아직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그 발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오는 학력 평가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도 내볼까? 요거를 또 요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고 요 방법을 써야지만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자속액이 변하는지만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해서 자속이 변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요 고리를 쳐다보면 자기장이 자석의 수직인 도선의 단면적이 보여요. 그럼 여기서는 요 단면적이 다 보이겠죠. 자기장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좀 좁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수직으로 기울어져서
여기서 쳐다보면 선만 보이겠지. 요거만. 그래서 이제 자석이 수직인 도선의 단면적이 변해서 자속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한다. 혹은 자석의 수직인 도선의 단면적이 변한다라고 하면 그 자속이 그냥 변한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려면 결국에 기준인 요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면 이 기준이 되는 방향만 알면 되거든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거를 화살표에 그 꼬랑지 있죠. 꼬랑지를 도선이 이루는 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붙인 다음에 얘를 세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방향 중에 하나예요.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이죠. 그 중에서 좀 더 가까운 방향, 세우기 쉬운 방향이 비수직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우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세우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이 기준이 되는 방향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세울 수 있는 게 요 방향으로 세울 수도 있고 요 방향으로 세울 수도 있죠. 근데 요 방향이 더 쉽죠. 그럼 그 방향이 기준이 되는 비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속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90도 단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게 자속이 0인 상태에서 자속이 최대인 상태로 바뀌는 중이니까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이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물론 방금 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다음 시간에 한 20분에 걸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구조는 비슷한데 원리는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자석이 있고요. 연구 자석입니다. 그다음에 코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코일이 진동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동판이 소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 코일하고 진동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일하고 자석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죠. 그러면 얘가 진동하는 패턴과 똑같은 패턴의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트랜지스터로 증폭시키면 이제 노래방 마이크가 되는 거죠. 거기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연결해서 스피커에서는 이제 거꾸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 사이의 자기력으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다릅니다. 근데 휴대폰 충전 요새 무선 충전 많이 하죠.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패드 안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코일이 자기장을 요렇게 만들었다가 요렇게 만들었다가 요렇게 만들었다가 요렇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핸드폰 안에도 코일이 들어있거든요. 코일 속에 자기장이 위로 생겼다가 아래로 생겼다가 위로 생겼다가 아래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직류로 바꿔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선 충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나 금속 탐지기. 이 금속 탐지기는 진짜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금속 탐지기는요, 두 개의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금속 탐지기 안에. 요 방향으로 감겨 있는 코일이 있고요. 요 방향으로 감겨 있는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신 코일이라고 하고 이걸 전송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첫 번째 1번. 여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줘요. 여기다 전송 코일에다 고류 전류를 흘려주면 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만약에 금속이 있다. 금속이 있으면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하니까 그 표면에 요 소용돌이 형태의 이걸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요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수신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서 변하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두 단계죠. 얘가 만드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유도 전류가 여기 흐르면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 금속이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없잖아요. 없으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수신 코일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없어요. 보면
맞잖아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요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변해도 여기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여기 금속이 있어서 여기에 금속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지 그 녀석에 의한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여기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신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냐 마냐로 밑에 금속이 있냐 없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기 기타. 전기 기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 기타 줄이 강자성체예요. 기타 줄이. 그래서 전기 기타는 보면 약간 줄이 세 느낌이 나죠. 이게 이제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구 자석이 있고 이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럼 여기 연구 자석에 의해서 이 강자성체 기타 줄이 자화가 됩니다. 그 말은 이 기타 줄 자체가 자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탁 튕기잖아요. 튕기면 얘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진동을 하면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진동 패턴과 똑같은 패턴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증폭시켜서 스피커에 흘리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기 기타의 원리로 역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그 키보드, 발광 키보드, 키보드에 전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회전을 하면 LED에 불이 들어오죠. 깜빡깜빡하죠. 요게 이제 요 안에 자석하고 코일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면서 자속이 변하게 되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발광 킥보드 보면은 불이 깜빡깜빡거리죠. 왜냐하면 교류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LED의 승방향일 때만 불이 들어오고 역방향일 때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전자펜, 전자펜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이렇게 풀어보면 안 보이네요. 여기 원래 이게 요 전자펜 앞쪽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고 요 화면에는 약간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움직이면 이제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코일이 움직이면 이게 코일의 자속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 신호를 감지해 가지고 그 펜의 위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방식의 요 펜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그 버스 카드 있잖아. 버스 카드. 버스 카드,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교통카드 안에 전지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막 전지 깔아 끼우고 이런 적 없죠. 요가 이제 여기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에 연결된 칩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단말기에도 사실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도 전류가 단말기의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흘러요.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그럼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니까 교통카드를 가까이 대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그 유도 전류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정보를 다시 여기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버스에 있는 단말기는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 서버하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잔액이 얼마인지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부족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 이제 요 과정에서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결국에 전자기 유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끓는 식으로 카드 결제 잘 안 하죠. 꼽아서 하는데요. 이 끓는 방식의 이제 방식도 아직 쓰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 까만색 선 혹은 은색 선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자석입니다. 강자성체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N극과 S극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형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카드 단말기 이렇게 탁 긁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싹 지나가면은 여기 자기장이 계속 변하죠. 그럼 여기 코일에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패턴이 다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패턴이 다 달라서 이제 그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쓰냐면 이 카드 정보를 복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긁으면 그 유도 전류의 패턴을 저장했다가 그대로 다시 여기를 자화시키면 카드가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암호화하기도 힘들고 쉽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점점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유럽 여행 갈 때 요거 이제
끓는 부분에 이제 뭔가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카드 복사해가지고 막 털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여행 갈 때는 이제 그 지침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체크카드를 쓰게, 혹은 이제 한도가 좀 작은 이런 카드를 쓰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복제하는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가 우리 생활 전반에 그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큰 게 발전기죠. 그래서 발전기는 중요해서 다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